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월요일 진행을 맡게 된 주식 맛집의 전문가 정진 전문가입니다. 제가 앞전에 7시 이전 시간에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공략주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저는 팍스경제TV 주식과 국내선물, 해외선물 등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성공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민이 쓰고 있는 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우측 상단 오픈 채팅방을 검색 버튼 누르시고요. 말보름 표시 2번 클릭하시고 주식 맛집 정진 대표를 검색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또 어렵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그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대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자연적으로 링크가 발송이 됩니다. 그 링크 타고 입장하실 수도 있고요. 문자로 샵 3989 정진이라고 보내주셔도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실시간적으로 정보 공유 및 시황 설명, 종목 분석 등으로 인해서 이슈 포인트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하나 이상의 급등할 수 있는 관심 종목, 스팟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께 매매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방송 보시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에 미국 시장 자체가 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펠로톤 그리고 넷플릭스가 거의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순증 인원, 신규 가입자, 1분기 가입자 자체로 봤을 때도 충분히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지금 상승세 기대치가 오히려 조금 감소한다, 둔화한다 이러한 시장에서의 좀 평가가 잇따르면서 주가가 무려 20% 넘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2012년 상장 이후에 최대의 하락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만큼요.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이클, 집안 운동용 사이클을 주로 팔고 있는 펠로톤 역시 마찬가지로 재고 부담에 따른 크게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아마존,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로 좀 약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의 전반적인 하락세로 인해서 고점 대비해서 나스닥 지수가 1월달 들어서 무려 10% 넘게 하락을 했었고요. 이런 기술적인 조정 영역에 좀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 섞인 이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대두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지수의 하락, 주식시장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많이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올 한 해 좀 가파르게 좀 예상이 될 거다, 진행이 될 거다라고 좀 시장에서 우려 섞인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공격적인 투자 자산인, 기술주 혹은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가 나타내고 있고요.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많이 약화가 됐었고 공포 심리가 점점점 부각이 되면서 대규모 자동 이탈 이러한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하락세는 우리가 작년부터 금리 인상, 물가 상승에 대한 이러한 예감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이게 나오자마자 크게 좀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우려가 섞여지자마자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좀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쇼핑 업체들, 아마존도 어저께 한 6% 가까이 하락을 보였었고요. 온라인 쇼핑 업체인 디즈니 역시 마찬가지로 넷플릭스가 경쟁 상대지만 마찬가지로 7%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러한
줌 비디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5% 넘게 하락을 보이면서 대부분 소프트웨어 업종, 기술주 업종 크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중앙은행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라는 보고서가 또 제출되면서 악재가 좀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 최대 코인 거래라고 할 수 있는 세계 3대 시장 중 하나가 러시아가 거기서부터 또 이렇게 암호화폐 금지를 전면적으로 좀 규제한다는 식으로 내세웠었는데,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었고요. 네, 오히려 미국의 코인 베이스라고 하죠. 거래소, 코인 거래소, 여기 주가도 역시 13%가 넘게 하락을 보였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역시 18%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도 역시 마찬가지 3% 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NFT 관련주, 코인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이러한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블링컨 국무장관이 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제네바에서 회담을 개최했었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비전이나 혹은 무력으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러시아에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EU나 나토에서 가입하지 않고 먼저 공격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서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뚜렷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국하고 러시아의 정상회담 등 이러한 회담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가 아무래도 천연가스 수출이 가장 좀 유럽에 공급하고 있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제1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천연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가격이 계속적으로 치솟으면서 유럽의 물가도 강하게 빠르게 좀 치솟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였죠. 예멘에서 아무래도 테러가 좀 자행되면서 유가 가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유가가 지금 오히려 지금 현재 80달러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전망치가 100달러도 좀 육박할 수 있다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요, 오히려 원유 공급 자체가 좀 느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의 상승세는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기 회복세를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좀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것뿐인데 공급 자체적으로 지금 되게 느슨하게 하면서 오히려 원유 가격의 상승세, 즉 이 원유 가격이 상승할수록 소비적인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를 선도로 해서 그 다음에 가스, 도시가스, 난방, 다양한 산업종 전반적으로 공장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도 원유의 상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원유 가격이 오른다. 그럼 실질적인 실물 가격 자체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들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또 가파른 물가 상승 요인에 따라서 연준에서도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상 자체를 좀 더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자체에서 지금 최대한 늦게 미루고 늦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호주든 뉴질랜드든 또 중남미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자체를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인상해 왔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3차례 가까이 좀 인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퐁당퐁당 금리 인상할 때마다 주가의 낙폭은 굉장히 컸다. 이렇게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 10월 달에도 마찬가지였고요. 11월 말에도 마찬가지였고요. 1월 달에도 이번에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면서 굉장히 주가에 큰 약세 이렇게 흐름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1월 달에 미국의 페드
FOMC 회의가 있죠. 아무래도 연내 첫 회의다 보니까 금리 인상 횟수나 이런 것들이 몇 회 정도 혹은 이렇게 좀 점도표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에 대해서 좀 많이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금리 인상이 나올 때마다 주가의 지수 자체에 코스피 자체에 이렇게 낙폭이 크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이 시작되게 되면 나스닥이든 뭐 미국 증시도 역시 크게 약세에 보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지금 약세 흐름보다는 약세를 보였다가 다시 일부 상승으로 만회하면서 이렇게 주가의 흐름도 지수의 흐름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작년, 재작년 팬데믹 이후에 2020년, 21년 주가의 지수의 상승폭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굉장히 풍부하게 공급되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 자산인 주식시장, 그다음에 비트코인 시장에서 많은 돈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었고 그런 많은 유입들로 인해서 지수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특이한 이러한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러한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팬데믹 이후에 다시 점점점 경기는 정상화를 되찾고 있었고요. 그런 경기가 되찾을수록 그동안에 공급을 많이 했던 자금들 자체가 유동성 자체가 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유동성을 회수하는 긴축을 좀 나타내면서 다시금 물가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좀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서는 오히려 주가 지수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안 좋게 악재를 좀 작용하면서 공격적인 투자 자산보다는 안정적인 투자 자산인 미국 채권, 달러 이러한 것들로 많이 자금들이 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번에 좀 하락을 보이면서 이게 금리 인상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하면서부터 12월 말에 인상하면서부터 약세로 1월달 내내 약세를 좀 보여왔었는데요. 달러 강세가 아무래도 조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만큼 국내 지수에는 주식시장에는 외인들의 자금들이 좀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지수의 약세 흐름을 좀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수 하락에도 계속적인 미국 시장도 계속적으로 지금 지난 1월달에 들어서 10% 넘게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식시장 대체로 옵션 만기를 맞아서 오히려 좀 변동성이 큰 지난주 장세에 대비해서 오히려 3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주식 옵션이 대규모로 수정이 됐었는데 여기 중에서 1조 3천억 달러가 오히려 개별 종목 옵션이었는데 1조 달러 규모의 S&P 500 지수 옵션이었고요. 나머지 1조는 개별 상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대규모 옵션이 청산되면서부터 넷플릭스, 비트코인 촉발된 이러한 낙폭 확대가 경향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시장에 좀 부합된 오히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순증 가입자가 증가했거든요. 네, 250만 명 이렇게 1분기 증가했었는데 예년 그 전에 300만 명 이상 증가한 거에 대비해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 전망치하고도 부합을 했습니다. 250만 명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식 옵션들 만기로 인해서 대거 매물들이 쏟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도 전반적으로 악재가 아닌 악재처럼 투매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금요일 저녁이죠. 그게 좀
크게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시장 자체적으로 불안하게 출발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개파락 이후에 출발을 보이더라도 추가적인 악재나 이런 낙폭들이 크게 대두가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자체가 글로벌 증시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증시 자체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니까 기타 그 아래에 있던 지수들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하고 러시아 이러한 마찰 확대들이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실질적으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1주, 2주 이후에라도 다시금 뭐 공격에 대한 의사나 성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또 더욱 위축되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시장에서 좀 예의주시하게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지금 현재까지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도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자체가 올해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오히려 올해는 무역 흑자 폭을 줄이거나 오히려 적자까지 나올 수 있다고 굉장히 지금 우려 섞인 전망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혹은 주가지수에 영향이 있는 이러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대외 수출에 대해서 수입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민감하게 조금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올 들어서부터 아무래도 적자를 낼 공산이 좀 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달에 무역 수지가 지금 39억 6천 달러였거든요. 6천만 달러. 이렇게 흑자를 봤었는데, 한국은행이 뭐 올해 경상수 전망치를 내놓던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예상치를 못한 결과라고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2017년에 952억 달러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무역 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18년도에는 700억 달러, 19년도에는 388억 달러, 2000년도에는 456억 달러 이런 식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4억 달러의 전망치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만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실질적으로 이익폭이 흑자폭을 좀 줄이고 있는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 이슈가 요소수 문제, 아시겠지만 이런 원자재 비료 가격 상승으로 요소수를 중국에서 수출 중단을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크게 좀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중간재 수입 비중도 점점 좀 규모가 커진 만큼 흑자 구조에서 점점점 줄어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아무튼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 가격이 불안감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리튬 가격, 알루미늄 가격, 원유 가격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에너지 수입 가격도 상승에 따라서 무역 수지도 역시 감소폭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경기가 좀 둔화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17일 날 공개된 중국의 작년 4분기 성장률 자체로 봤으면 4%밖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성장률도 5%를 넘기기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치가 내다보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우리나라가 중국의 수출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25%로 가장 많이 차지했었거든요. 예전에는 40%가 넘었는데 그만큼 그나마 수출 비중이 25%로 좀 낮아진 경향이 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출 비중 자체가 18%로 정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좀 채권 금리를 좀 낮추는 또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미국하고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달러 강세, 우리나라 워낙
약세가 조금 완충 역할을 하면서 원화가 좀 강하게 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단에 지금 보시면 지금 QR 코드가 보이시죠? 그 QR 코드를 보시고 나서 그 카메라 앱을 대시고 링크를 보시고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샵 3989로도 정진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채팅방 입장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채팅방 입장하시고 잠시 후 1분 뒤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보이는데요. 코스닥 역시 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지난 1월 달 들어서부터 고점 대비 저점으로 굉장히 큰 낙폭 확대가 좀 보여졌고요. 그나마 지금 10월에 최저점은 아직은 이탈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글로벌 증시 악재 또 추가적인 글로벌 시장에 악재들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 지수에는 크게 좀 안 좋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지금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주가 지수에는 조금 안 좋은 위축이라고 해야 되죠. 네, 주가 지수에는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기 때문에 좀 약세 국면 이런 게 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금을 모든 기업이 사업을 할 때 있어서 다 거의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하고 레버리지로 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당연히 이자에 대한 납부 부담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이자에 대한 납부 부담감이 증가할수록 투자나 혹은 고용이나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점점점 둔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돌아가고 이게 성장하는 요인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수익이 발생되면 점점점 사람을 더 고용을 증진시키고 그러다 보면 공장을 더 크게 짓고 점점점 판매하는 제품들을 다양화하거나 매출을 키워가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업들이 기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용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고용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수 확보, 그러니까 세금들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수 확보로 인해서 국가도 점점점 경제 성장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좀 선순환 구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금리 조절로 인해서 혹은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죠. 돈을 찍어내서 풀 수 있는 역할 혹은 다시 회수하는 역할 이런 것들로 좀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경제가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가장 또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금리 인상도 발생 이후에 주가지수의 약세, 그다음에 미국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아무래도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 인상 한 내년 2022년도에 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대거 퇴직 사례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이 네 차례도 가능하겠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상 네 차례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수준이거든요. 예, 한 번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자에 대한 납부 이자에 대한 부담감도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투자에 대해서 기업들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 전반적으로 악재로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시장에서도 크게 악재로 작용하면서 낙폭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가파른 금리 인상보다는 완만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완만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그거를 흡수하고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 흐름이 연출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올해 네 차례나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정말로 시장의 충격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공포 심리가 지금 시장에서 작용했다. 네, 이러한 작용한 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나스닥도 10% 1월달 들어서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S&P나 다우지수나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 중간중간에 금리 인상 수혜주다라고 보신 분들도 종종 있을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주로 보험회사, 그 다음에 은행, 이런 회사들, 금융회사들이 오히려 좀 금리 인상했을 때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 상품 자체가 장기 상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10년, 20년 하는 이런 장기 상품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원금 보장형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들이 주축을 이루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펀드 투자하는 상품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로 주축이 되는 비중이 높은 그러한 보험 상품들 자체가 금리로 하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적고 적자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좀 더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이자 수입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혜주로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요 주가의 흐름을 보면 실제로 어떻게 얼마큼 상승했나 이렇게 좀 찾아보면요. 은행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수하고 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1월달에 지수가 크게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KB금융 지수는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맞죠? 오히려 지금 반대적인 흐름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손해보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사 역시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많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오히려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한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활기가 넘쳐서 자금들이 풍부하게 있어서 이런 주식 오르고 저런 주식 오르고 이러한 시장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잔존에 있었을 때 투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다 하면은 금융업종이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작년 한 해 많이 올랐던 메타버스나 기술주 위주의 이러한 종목들은 당연히 거기에서 자금의 유출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사 위주의 지금 투자 전략이 계속적으로 지금 증권사 리포트나 여기저기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하루에 증가하다가 신규 증가수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거의 7천 명 다시금 일일 신규 확진자가 7천 명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지금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여파는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예전과 같이 정말 경제 전체적으로 공장 셔다운, 그다음에 모든 산업의 셔다운이 일어날 정도의 지금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백신도 개발됐고 치료제도 개발됐고 하물며 경구용 치료제도 지금 승인이 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경제 셧다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크지 않다. 예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서 시장이 급락하는 충격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게 백신 출시 이후 그다음에 치료제 출시 이후에는 굉장히 조금 이러한 것들이 많이 둔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오미크론으로서 확진자가 많아져서 다시금 방역 패스니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에는 좋지는 않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여파는 크지 않은데요. 이렇기 때문에 오미크론 관련주 혹은 백신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들도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도 아무래도 기대감이 예전보다는 많이 식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매출이 주식시장은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경제에서 숫자적으로 나타내는 실적들이 막 나타내질 때 주식의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앞전에 6개월, 1년 전에 이러한 것들 매출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 기대감에 시장은 오르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은. 근데 이러한 기대감들은 작년에 이미 많이 제약바이오 쪽에도 많이 기대감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치료제를 만들고 백신을 만든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관련 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고 오히려 바이오 쪽에서도 굉장히 강한 거센 상승세를 보여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부터는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특히나 바이오 쪽은 더욱 좀 매도세가 좀 거세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금을 늘려서 혹은 보유 종목 비중을 확대하거나 이렇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하고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이러한 하락 장세도 계속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길어야 한두 달 이렇게 좀 이어지고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이러한 시장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반등 시장에서 오히려 내가 빠르게 조금 하락했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좀 준비해놓고 늘려놓는 주식 비중을 약간 줄여놓고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지금 세우고 대응을 해야지 이렇게 좀 반등장이 왔을 때도 과감하게 비중 늘려놓고 손실분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혹은 빠르게 좀 수익을 전환시켜서 점점점 최근에 하락장에 대한 손실분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저점이다 해서 무지막지하게 그냥 막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현금 살짝 반등이 올 때마다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으면서 주식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매매 전략이 오히려 지금 앞으로 미국 FOMC 회의나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런 점도표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점점점 바꿔가면서 취하는 게 다소 이롭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너무 또 걱정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모든 시장 자체는 계속적인 하락이 없고 계속적인 상승은 없습니다. 하락이 어느 정도 악재들이 나오면
이렇게 오히려 한꺼번에 악재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막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되면 하락의 그 기울기는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오히려 이런 하락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반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을 빠르게 저점을 다닐 수가 있는 그러한 구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울기가 가파른 만큼 바닥도 빨리 다지고 오히려 반등세도 빠르게 취할 수가 있는, 이러한 또 거꾸로 보면 기간이 길게 막 완만하게 길게 하락하는 것보다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오히려 좀 반등세가 빠르게 와주는 이런 장세가 오히려 기다리기가 좀 더 수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도 1월달 들어서 지금 낙폭이 굉장히 크게 하락세를 보여왔잖아요. 네. 지금 코스피 자체로 봤을 때도 연초 대비해서 무려 1040포인트 근처에서 저점으로 봤을 때는 930포인트까지 빠졌거든요. 10% 가까이 좀 넘게 좀 빠지는 하락세를 보여왔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이 급하면 급할수록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이러한 반등 장세도 가파르게 연출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돌파하는 강한 시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무조건적인 하락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하락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글로벌 대형 글로벌 금융 위기 이런 게 터지지 않는 이상, 코로나 때도 막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네, 이렇게 좀 글로벌적으로 금융 위기나 굉장히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하락했으면 다시 반등도 가파르게 오고, 다시 또 하락했으면 반등도 오고, 이러한 좀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러한 변동성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요. 이렇게 좀 막 떨어진다고 해서 무작정적으로 막 계속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빠르게 조금 대응 전략을 빠르게, 그럼 반등이 왔을 때 빠르게 좀 비중을 축소하는 매매 전략을 세운다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급락이 왔을 때 차라리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나는 장기 투자다, 혹은 내가 이게 여기에서 보유하고 물려있는 기준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할 정도면 오히려 지금 상황 같은 시장에서는 차라리 추가 매수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그냥 관망하는 게 오히려 낫고요. 네, 오히려 좀 유효하고요. 반대로 좀 단기적으로 난 오히려 현금 비중을 더 늘려놓겠다 하고 매매 전략을 세우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단기적으로 급락을 보였을 때 여기에 일부 비수준이 늘린 다음에 반등 이만큼이라도 오면은 다시금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세우다 보면 다시금 또 다시 하락이 왔을 때도 다시금 또 여기서 비중 늘려놓고 여기서 다시금 현금 비중 더 늘리고 점점점 손실 폭은 줄어들게 하면서 점점점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그렇게 한두 달, 두세 달 있다 보면 다시 시장은 어느 정도 완만한 저점에 대한 구간이 형성이 되면 이때부터 다시 주식 비중을 늘려놓고 점점점 이렇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이러한 투자 전략이 굉장히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장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여파가 우리는 이미 매를 먼저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금리 인상이 올해 4회 정도 한다고 하면 2020년도에 22년도에 4회 정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4회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시장의 파동은 크게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하면 할수록 원화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달러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달러가 상승하면 당연히 원화가 가지고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원화가 하락하고 달러가 상승한다는 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자금이 이탈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입장에 생각해 보면 자기네 달러로 투자했는데 우리나라 원화로 환전한다는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그 종목들이 내가 투자한 종목이 상승을 보이더라도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 환손실이 그만큼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현상이 이루어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현재 국내 시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1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단에 화면 하단에 QR 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카메라 앱을 대시고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채팅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저와 함께 매매 전략을 세우시고 저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 공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샵 3989 문자로 정진이로 보내주시면 그와 관련된 링크로도 다시금 안내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종목에 대해서, 현재 그럼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섹터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떠한 종목들을 좀 관심 갖고 공략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안 좋은데, 계속적으로 지금, 주식을 손 떼야 되나 우려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은 뭐 떠나거나 이렇기보다도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도 오히려 좀 강하게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러한 모멘텀도 받고 상승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식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뭐예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지난주에 청약 마감이 됐었죠. 네, 온 국민이 정말 한 주라도 더 받겠다고 증권사도 몰려가서 청약을 했는데 청약 증거금이 무려 110조 원. 네, 와우, 110조 원. 110조 원이래요. 110조 원. (110조) 원이나 청약 증거금이 올렸다고 합니다. 무려 442만 명. 네, 442만 명인데요.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한테 이러한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할 수 있는 유통 주식이 풀린 게 25%거든요. 예, 100 중에 25% 비중만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는 이제 75%가 이제 있다. 기관하고 외인, 외인도 뭐 기관이죠. 어쨌든 75%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무려 110조 원이나 자금이 몰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442만 명이면요. 거짓 뭐 인당 한 2,500만 원 상회할 것으로 보이네요. 2,500만 원 넘게 한 사람당 2,500만 원 넘게 청약을 넣었다, 증거금을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솔직히 우리나라 이렇게 지수 하락분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금요일 날 강하게 이러한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서 상승세가 좀 기대됐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조금 상승세가 좀 다시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 우론 봤을 때는 뭐 따상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30만 원에 청약을 받았잖아요. 예.
어, IPO, 그러니까 개장할 날에 개장이 27일이죠. 그래서 상장일, 예, 개장이란다. 상장일, 예, 상장일, 예, 상장 당일에는 공모 가격 제한폭이 2배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상장 당일에는 그 2배까지 상장할 수가 있거든요. 하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공모 가격에 비해 맥스 최대치 2배까지 상승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좀 요인이 있는데, 그러면 60만 원이 되죠. 네, 이런 6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상장 금액 60만 원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30% 상한가가 나오면 무려 78만 원이 됩니다. 네, 이러한 구조, 또 더블의 상한가, 이게 따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신규 IPO 중에 따상, 이러한 대여급이나 기대치가 큰 종목들은 따상을 외치면서 많이들 공모로 몰릴 수밖에 없다. 왜냐, 좀만 투자해도 이렇게 좀 상승할 수 있으니까.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공모 청약 안 했습니다. 왜냐,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 한 주를 30만 원을 넣어서 한 주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1억을 넣었을 때 뭐 4주, 5주밖에 못 받는데 오히려 차라리 이 기간 동안에 27일이면 거의 일주일 가까이 1억이란 자금이 묶여 있을 동안에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1억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막 30%, 60%, 70%가 아니에요. 예, 거의 뭐 10에서 10% 정도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굳이 1억이란 자금을 차라리 지금 움직이는 시장에다 투자해서 빠르게 10%, 20% 수익 내는 게 더 제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더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공모주를 안 들어갔고, 실적으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한다고 해도 장 초반에 막 투자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가면 아무래도 비싼 가격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금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또 지금 시장이 또 워낙 안 좋게 흐르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등락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LG 에너지솔루션 상장했다,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거 무조건 더블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투자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100% 확신, 100% 확답은 이 세상의 주식시장에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어느 정도 상한가를 갔으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에 대해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많은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장중에서 톡방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